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파월 청문회 관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파월이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미국 하원 청문회 연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판단에 대한 부분, 현재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난 FOMC를 약간 좀 재탕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긴 했거든요. 다만 저번에 있었던 6월 FOMC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파월은 지금 현재 그 경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에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경기 회복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전례 없는 통화 그리고 재정정책 조치에 동참했다. 이게 이제 지난 6월 FOMC에도 이런 비슷한 문구가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실질 GDP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OMC 재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대부분은 침체된 수준에서 활동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팬데믹의 가장 나쁜 영향을 받은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는 아마 좀 서비스 분야일 가능성이 높아요. 백신이 이제 좀 공급이 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가계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 재개, 그리고 재정 지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준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그리고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제 재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맞물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부문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 투자는 탄탄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단기 공급 제약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쇼티지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회복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취약했던 부분마저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간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그 요인들로는 첫째, 유가 상승이 소비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고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이제 기저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 병목 현상이 악화되고 있어서 일부 부문의 생산 속도가 단기간에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반도체 쇼티지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도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하나하나 이슈가 다 겹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독 강한 인플레이션, YOY 대비 기준으로 강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들, 이러한 요인들이 다 일시적이라고 지금 파월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들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는 이제 2%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이미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 수치에 해당하는 그 수치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2%에 미치지 못해서 장기적인 목표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그간 좀 단기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요인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2%를 향해서 완만하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노동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 강하게.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은 결국 경제 재개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기저효과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반기 곧 들어가잖아요. 백신 보급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런 일자리 부분, 고용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에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실업률이 4.0% 미만으로 꺾이는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가겠죠. 연준이 6월 FOMC에서도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좀 단기적인 이슈, 일시적인 요인들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언제 식을지는 딱히 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무 뜨거운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된다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누를 만한 뭐 어떤가를 시행을 하겠죠. 근데 그게 금리 인상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 금리를 눌러야 되는데 시장 금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YCC나 일드 커브 컨트롤, 윌드캡, 그 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테이퍼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으로는 보진 않는다. 어쨌든 일시적인 요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나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과도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건 다 일시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경제 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단지 인플레이션 우려만으로 금리를 미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쨌든 경제지표 목표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목표치 안에 지금 도달한 상태인데 고용지표는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워낙 연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죠. 작년부터. 그래서 어쨌든 고용시장 회복이 최대 관건이긴 한데 올 가을부터 강한 회복세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노동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변이 없는 한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의 그 고용 부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이유로 미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용이 높다는 이유로 선제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만으로 금리를 미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용은 실업률이 빠진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는 실업률이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죠. 그냥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머리 좋은 멘트?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살펴보면 어쨌든 실업률 4.0% 미만으로 내려가면 완전 고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업률이 4.0% 미만으로 딱 내려가면 그것을 완전 고용으로 인정을 하고 실제 긴축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0% 미만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지까지 확인할 것이냐.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0 미만으로 내려가는 이 시기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테이퍼링을 할 시기입니다. 확실히 완전 고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긴축은 아니겠지만 자산 매입 축소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지금 금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멘트를 던지긴 했는데 이번 하원 청문회 연설에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는 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6월 FOMC나 그간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코멘트를 우리가 근거로 봤을 때 테이퍼링은 확실히 8월 말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FOMC 이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준에서도 고용지표가 남은 하반기 있잖아요. 남은 하반기에서 강한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추 선반영해서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하원 청문회는 6월 FOMC에서 있었던 그 점도표 약간 매파적인 점도표 이거를 좀 부식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한 청문회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이클에 좀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의 사이클 저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이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모든 것이 안정화된 이유가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순간이 저점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사이클 고점은 최고의 상황을 지나는 순간이겠죠. 지표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좋고 모든 것이 다 최상인 상황. 그리고 기업들의 EPS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최고의 상황인데 반대로 그때가 사이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지금은 솔직히 이제 2021년 상반기랑 하반기랑 나눠서 제가 이번 여름이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최고의 상황을 만드는 그 구간이 3분기 어느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뜨거운 여름.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 구간.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이 EPS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신 보급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되면서 소비가 이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들이랑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EPS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테이퍼링 텐트럼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것과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 기업들의 EPS 상향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이겁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 때는 겁먹지 않고 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던 절대적 이유는 바로 이거였거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백신 보급으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명백한 근거들 가지고 상반기에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하반기에 딱 들어서고 나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는 시점, 그리고 이때 지표가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7월, 8월 이 지표가 한 달 뒤에 나오잖아요. 7월 달의 지표는 8월 달에 나올 거고 8월 달의 지표는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 9월을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저번에 CPI 발표될 때 CPI가 5%로 발표가 됐잖아요. 이게 5월달 지표였습니다. 5월달 지표인데 6월달에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딱 시장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피크 찍었구나. YOY 기준으로 이 기저효과 상승률,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피크를 찍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가장 좋을 때. 이때 역으로 작용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월달, 9월달 나오는 이 지표, 물론 8월달보다 9월달 지표가 더 좋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8월달까지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9월달 발표되는 그 지표를 볼 때 이거 왠지 피크 찍은 것 같은데 이 이후로는 둔화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판단을 해버리면 시장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고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기랑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8월, 9월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설령 이런 문제로 시장이 꺾인다고 해서 시장이 쭉 주저앉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일단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테이퍼 텐트럼이 한번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주가가 더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장이 테이퍼링을 해도 기업들의 이익이나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는지 둔화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2014년 이때 당시에는 지표가 꺾이진 않았어요. 테이퍼링을 해도 경제 지표는 계속 잘 버텨줬습니다. 기업들의 이익도 그렇고. 그래서 정작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초반 사이클로 진입이 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갔죠. 근데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테이퍼 텐트럼이 만약에 나타나면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기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지표들을 잘 살펴보면서 시장이 계단식으로 빠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그때 좀 판단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모든 상황들이 최고인 시점은 어느쯤일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모두가 좋다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면서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의 그런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이번 금요일 시장 분석 때 비트코인 관련 제가 이번에 커뮤니티 글을 올리면서 중요한 상황이 좀 발생됐다라고 올려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